최근 전주에서요. 황당한 일이 있었다는데요. 장현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전북 전주시에서 가로수의 나뭇잎이 붉은색으로 시드는 현상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무 밑동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뿌리 부분을 중심으로 드릴 구멍이 발견이 됐는데요. 인근 아파트 단지의 나무에서도 이런 드릴 구멍이 발견이 됐고요. 지금 저 상황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단풍나무, 메타세콰이어 등 확인된 나무만 총 54그루였습니다. 확인된 것만, 이 확인된 것만이란 단서가 붙었다는 것은 지금 저 쉬운 4그루 말고 어딘가 확인이 안 된 지금 저런 상황을 맞이한 나무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최정화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더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나무를 발견한 사람들이 바로 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를 발견한 주민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논에 갔다가 이제 들어오는 길에 이렇게 떨어진 나뭇잎을 봤대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상하다. 이게 아직 여름인데 나뭇잎이 이렇게 갈색으로 가을처럼 그러니까요. 마치 떨어져 있는 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사방을 둘러봤더니 지금 이 영상처럼 어머, 이 세상에. 나무의 사방에 이렇게 드릴로 이렇게 나무가 뚫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 무엇이냐면 30년 전에 이 마을을 보호하려고 심은 나무들인데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게요, 무슨 딱따구리 새가 집단으로 구멍 들은 게 아니잖아요. 앞서 보면 예리한 무슨 공구로 뚫은 게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앞서 보셨죠? 열쇠는 물론이고 취재진이 가지고 있던 볼펜도 그냥 들어갈 정도의 큰 구멍이에요. 주민들은 지금 경악하고 있다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논에 갔다 오다가 도로변에 나무가 잎이 많이 떨어져서 시기적으로 봐서 낙엽이 질 때가 아닌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방을 둘러보고 나무를 한번 봤더니 군액이 떨어져 있어서 이 나무는 30년 전에 심었는데 우리 마을에 보호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심은 것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애지중지하게 이것을 가꾸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런 일이 벌어져서 당황한 실정입니다. 주민 한 사람으로서 이 여름에는 그늘도 짓고 또 산책로인데 이렇게 나무가 죽어가 버리니까 그늘도 없어지고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주민분들 얘기 들으셨잖아요. 30년이면요. 저 나무들은 주민분들에게는 박성배면서 가족과 똑같은 존재잖아요. 이 나무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네. 지자체가 확인한 결과 나무 구멍마다 농약 성분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어머, 대박 사건. 나무 자체를 절단하는 일은 쉽지도 않고 남의 눈에 쉽게 띄다 보니 비교적 쉬우면서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나무를 고사시키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무를 정말 진짜 죽일 작정으로 나무를 죽일 작정으로 이런 짓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자체 관계자에 따르면 누군가가 자기 건물에 나뭇가지가 닿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키우는 작물에 그늘이 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개인적인 불만 사항을 해결하려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저 나무가 보세요. 아파트 이 외벽, 건물의 외벽과는 어느 정도 거리도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무슨 저 나무 때문에 무슨 피해를 당한다고 억하심정으로 저런 짓을 해요. 저 보세요. 나무마다 구멍 숭숭 뚫려 있잖아요. 저기에다가 농약을 지금 집어넣었다는 거, 농약 성분 검출됐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지자체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로 인해서 지금 옆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건물에 가지가 단다든지 어떤 그늘이나 낙엽이나 뭐 그러한 어떤 이제 개인적인 사항에 의해서 이제 발생되는 거예요. 이 주변 이제 논밭에 작물을 재배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그늘을 줄 수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의 이제 어떤 현재는 그냥 이제 추정입니다. 수사에 의해서 이제 나와야 될 부분. 박성배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안타까움을 하고 그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진짜 경악스러운 범죄 아닙니까? 네,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가로수의 경우에는 산림자원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자체장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허. 그리고
아파트 나무의 경우에는 타인의 소유물을 부신 행위, 즉 재물손괴죄에 해당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를 입은 나무가 한두 그루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검거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됩니다. 세상에 이런 경악스러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 지금 방송 보고 있을까? 어딘가 진짜 방송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지금 나무들은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회복 가능성은 있는 걸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 나무병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거 진단 처방을 좀 받았고요. 그 처방 받은 바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영양제 같은 그런 이제 비료 그런 성분의 것들을 투여를 했고요. 이 피해 수목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손은 못 대고 이제 주변 이제 연관된 나무들에 대해서는 고사지나 그러한 부분들은 좀 정리를 했습니다. 나무가 가지는 소중한 가치라는 걸 지금 매우 큰 부분이거든요. 수사 의뢰를 하였고 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좀 이러한 사항들이 다시는 좀 생기지 않게끔. 최진봉 교수님,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이다 보니 이 도심처럼 CCTV가 조밀조밀 있지가 않은가 봐. 그래서 지금 범인 검거에 또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 설마 저기서 저런 짓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했겠습니까? 네. 인간적이지 않은 행동이죠. 그리고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너무너무 큽니다. 예를 들면요. 저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매연,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 역할도 하고요, 환경적으로. 또 하나는 도시 열섬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아스팔트나 이런 데서 열이 막 복사되어서 엄청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나무들이 있으면 그늘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런 열섬 현상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도시에, 그 마을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 저런 나무. 그리고 나무는 말은 못하지만 생명체입니다. 동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생명체에다가 저런 흉악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너무 나쁜 사람이고요. 온 마을의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하는 나무에 저런 못된 행동을 한 사람은 반드시 엄벌에 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대체 무슨 못된 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요. 방송 보고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서 몰래. 그렇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수하세요. 이 방송 끝나면 곧장 112에 자수 전화 거세요. 그리고 반드시 처벌 달게 받고요.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가는 나중에 경찰서가 밝히시고 저 나무 회복될 수 있게 이제는 죄값을 달게 받으려면 저 나무 회복되는데 모든 노력을 바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자수했다는 소식 이 방송 끝나고 들려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방역입니다. 즉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하던 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또 등등에 대해서 4단계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방역 기준을 현실화해서 지금 5인 이상을 제한하던 사적 모임 등등에 대한 기준을 다시 마련하겠습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님, 김부겸 총리는 일단 큰 내용, 개괄적인 내용만 말했고 시청자분들은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의 설명을 기다릴 것 같습니다. 어찌 된다는 얘기야?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전에는 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나눠졌었는데요. 이 부분이 4단계로 조정이 됐습니다. 각각의 단계별로 어떤 지침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네네. 1단계는 모임 제한과 다중이용 시설에는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사적 모임이 8명까지 허용되고 일부 유흥시설 같은 경우에도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3단계, 권역 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그 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이 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10시까지, 밤 10시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최고 단계죠. 4단계에서는 저녁 6시 이후에 사적 모임은 2명까지로 제한이 되고 영업시설 모두 22시, 밤 10시까지로 시간이 제한이 되는데요. 이렇게 바뀐 지침에 따라서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이 말은
다음 달부터는 당장 모든 제한이 풀린다는 겁니다. 아하. 다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기 때문에요. 다음 달 14일까지는 6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준비 기간을 갖고 15일이 지난 이후에 정작 2단계의 지침대로 8인 모임까지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과 같은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자, 여기까지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풀리긴 풀리는데 우리는 수도권이니까 어떻게 되고, 조금 더 한 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수도권의 경우에는 2주간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지고요. 그 이후에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이제 인원 제한 없이 7월 1일부터는 인원 제한 없이 10명이든 20명이든 모일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도 나옵니다. 네. 만약에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대표적인 피서지로 꼽히는 강원도나 제주도에 가서 1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건데요. 당장 7월 1일부터? 네.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어허. 다만 비수도권도 인원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 이전에 수도권의 경우처럼 2주 정도 완화된 이행 기간을 둘지 여부는 검토를 해서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풀기는 푸는데 다소 완충 작용, 완충 기간 또는 그런 걸 지금 이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김유진 아나운서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저희 집은 직계가족 다 합치면 대가족이어서 20명 넘어요. 그래도 그러면 한꺼번에 한 식당에서 잔치 모일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문의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돼요? 앞으로는 가능해집니다. 어허. 거리두기 1, 2단계의 경우에는 이 직계가족 모임에 대한 인원 제한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데요. 다만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서 3단계로 이 단계가 격상이 되고 나면 직계가족이라고 할지라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는 점은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네. 3단계 즉 1,000명까지 확진자가 1,000명 넘어가면 3단계 되면 다시 직계가족도 4명까지 모이는 즉 다시 우리 사회가 또 숨쉬기 어려운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다음 달부터는 당장 비수도권부터는 숨통이 확 튀는 거잖아요. 자, 이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과연 상인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시민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인원이 적고 시간도 짧아서 매출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학생들 좀 많이 오고 또 늦게까지 장사하게 되면 뭐 매출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5분, 6분 와도 따로 앉아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좀 나가시는 편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매출 증대가 좀 있지 않을까. 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번 조치에 대해서 이제 일단 상인분들,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은 일단 기대감은 커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보다 먼저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신문 보니까 지난주부터 광주에서는 뭔가 시범 실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광주시가 이미 지난 18일부터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했습니다. 식당, 카페는 물론이고 유흥시설 6종, 노래 연습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8명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야, 저 잔의 개수만 봐도 딱 지금 8명 모였다는 걸 그렇습니다. 알 수가 있네요. 즉 업종 제한 없이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게 된 것인데 그래요? 이는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그 대신 광주시는 이후에 산발적 감염이 잇따를 수 있다고 보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네. 영업주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주간의 영업 중단 조치를 실시하고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의 영업주와 종업원의 경우에는 2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아하.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제 저렇게 8명이 짠 부딪히는 모습, 부럽다. 빨리 7월달 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뒤집어 말씀드리면요. 앞으로 방역 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유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곳은 주말에 엄청난 인파가 몰렸는데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파라솔이랑 그때 없는 거 보고 이번에 가져왔어요. 애들은 너무 좋아하고 해서 지금은 아직 물이 약간 차가운 것 같은데 그래도 충분히 놀기 좋은 것 같아요. 불편한데 그래도 시원하니까 좋습니다. 네. 물론 예전처럼 뭐 한창 여름 때 뭐 해운대 100만, 200만 인파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주말에 날씨 화창했잖아요. 정말 많은 5만 명 넘는 분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한편 저 모습 보면서 너무 한꺼번에 많이 모이는 거 아니야? 걱정하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합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이런 걱정을 할 만한 게요. 일단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뭐 피서 1번지다라는 그렇죠. 말을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 전체 백사장 중에 약 300m 정도를 임시 개장했는데 이 안에 5만 7천 명이 이제 몰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앵커님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이 확산세가 여전한 만큼 방역이 한층 더 강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일단 마스크는 꼭 써야 하고요. 아. 그리고 방문 이력을 관리하는 이 안심콜 전화도 마찬가지로 꼭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안에서도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술이나 음식을 먹는 이런 행위도 금지가 됩니다. 네. 피서철이 이제 뭐 다음 달이면 당장 야 바다 가자, 해운대 가자 하는 분들 많으실 거라면 당장 이제 피서철인데 그만큼 부산이 더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모든 제한 조치가 풀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더 긴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부산 시내의 식당, 카페, 유흥시설은 자정까지만 영업이 허용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요. 감염 추이와 민생경제 어려움을 고려해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자체를 풀기로 했습니다. 어떤 업종들인지 살펴보면요. 유흥시설 5종 업종이 들어가고요. 또 홀덤펍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가 바로 오늘부터 7월 4일까지 제한 시간 없이 정상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네. 사실 최진봉 교수님 네. 이렇게 뭔가 완화 분위기가 확산되는 건 백신의 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접종률이 30%를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종률을 늘면서 이제 또 다른 관심은 이제 백신 어떻게 하면 좀 나도 맞고 싶은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또 부작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은요 자녀 백신 맞으려고 10군데 예약을 걸어놨어요. 아, 네. 요즘 이제 뭐 이렇게 SNS에 예약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오면요 바로 연락 와서 눌러도 없어요. 그만큼 빠르군요. 그만큼 네. 빨라요. 그런데 최근에 인터넷에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뭘까요? 자기가 병원에 아는 지인인데 그 지인 찬스로 미리 맞았다. 자녀 백신을. 지인 찬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공정하게 하려면 이거 보내가지고 먼저 누른 사람한테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선 선착순으로. 그런데 본인이 병원에 일하는 지인이 있어서 그 지인이 연락을 해줘서 지인 찬스로 백신 맞았다면서 자랑스럽게 글을 또 올려놨어요. 아이고. 이건 불공정한 거잖아요. 네. 공정하게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걸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지인 찬스로 노쇼 백신을 맞았다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다 이런 글도 올라와 있고요. 네. 푸념 섞인 나는 언제나 맞냐 이런 푸념 섞인 말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네. 아무리 병원에 지인이 있다고 그건 남은 백신 일부러 전화해서 와서 맞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저도 지금 못 맞고 그러니까요. 한 달째 계속 누르고 있는데 아이고. 저도 화가 납니다. 진짜 네. 저거 보니까. 이게 바로 공정한 경쟁이잖아요. 어쨌든 자녀 백신을 신청하신 분 위주로 먼저 이 순서상 연락을 드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아름아름 아는 사람이 병원에 있다면 그 사람이 야 지금 남았어 빨리 와 맞아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성이 있게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아는 백으로 해가지고 병원에 지인이 있다 해서 맞아준다 이런 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병원에서도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버리는 게 있다면은 그것을 버리지 않고 한 분이라도 더 맞고 빨리 안정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문제에도 우리 사회의 화두 공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에서 지지난주까지 예비 명단을 마련해뒀습니다. 즉 각 의료기관에 자녀 백신 폐기를 막고자 예비 명단을 마련해두고 다만 이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대상자의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아서 이른바 의료기관의 지인 접종이 가능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즉 이제는 예비 명단을 사용하지 않고 SNS 당일 운영으로 통합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폐기 백신 사용자를 임의로 지정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전히 당일 예약 가능한 백신 물량을 입력하는 주체, 즉 남아있는 백신 물량을 입력하는 주체가 각 의료기관이다 보니 여전히 지인 접종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의료 공정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엉뚱한 대로 불똥이 튀지 않게 이건 방역 당국이 뭔가 팔을 걷어붙이고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세상에 하늘도 무심하지요. 기적이 일어나길 바랐던 우리의 바람은 세상에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화재 현장으로 수색을 하러 들어갔던 광주 소방서 소속 김동식 구조대장이 실종 48시간 만이었던 그제 오전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특히 더 안타까웠던 건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입구를 불과 50여 미터 앞둔 지점에서 발견됐다는 점이었는데요. 김동식 구조대장의 연결식은 오늘 오전 엄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김 대장을 집어삼킨 이번 화재. 문제는 지금까지도 진화가 끝나지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세상에. 여전히 잔불 정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주말 사이에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했는데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토요일 날 주말에 방송 끝내고요. 이 뉴스를 접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뉴스파이터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저희가 그렇게 두 손 모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염원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안타까운 죽음으로 발견이 됐고요. 주말 사이에 이제 김부겸 총리를 비롯해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 지금 모습 나옵니다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정관계 인사들이 조문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구조대장 고 김동식 구조대장의 연결식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최진봉 교수님 특히 뭐 유족의 그 아픔 정말 돌아올 거라 믿었던 그 유족들은 얼마나 지금 비통할 겁니까?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고 김동식 대장을 따랐던 그 후배 소방관분들은 대장님 저희가 반드시 대장님 구출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구조대장이 본인의 밑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을 먼저 나가라고 하고 본인이 마지막까지 있었던 세상에. 거예요. 그분들은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대장님이 먼저 나가시죠라고 말을 안 하고 본인이 나왔던 걸 자책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정도로 구조대장 김동식 구조대장이 보였던 이 모습은 살신성인의 모습은 생명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네 직업을 천상으로 알고 그걸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 거잖아요. 인간 구조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료들도 눈물의 연결식을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오전에 9시 30분에 경기 광주에 있는 시민체육관에서 연결식이 열렸고요. 장의위원장이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고요. 유족, 동료 소방관들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까지 약 90여 분이 참석을 했는데 눈물바다가 됐어요. 보내면서도 보낼 수 없는 거죠. 국민 모두가 저는 울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참석하지 않았지만요. 그러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국민 모두는 저분의 숭고한 희생정신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 명확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 김동식 대장은 이제 우리 곁으로 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났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연결식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은 대원들을 앞에 두지 말고 앞에서 대원들을 이끌어야 한다고 매번 말씀하셨던 대장님. 광주 구조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날이 원망스럽고 그 현장이 원망스럽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화마 속에서 바로 구조해드리지 못하고 거대한 화마를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켜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재를 진압하고 혹시나 지하에 빠져나오지 못한 분이 있을까 찾으러 갔다가
갑작스럽게 건물이 무너진 걸 느끼고 그때 자신이 먼저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후배 소방관들 먼저 나가라고 뛰어라고 소리치며 등을 떠밀 수 있는 용기가 과연 저한테는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김 대장의 동료 후배들도 입을 모아 김 대장의 평소 헌신적인 모습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김 대장 현장에서도 절대 뒤로 빠지지 않고 가장 먼저 앞장서 왔다. 자기 목숨보다 현장의 대원들을 챙겨왔다. 평생 남을 위해 살겠다더니 정말 그 말처럼 살다 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구조대장 지난해 7월 어깨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어깨 수술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기도 했다는데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대원들만 남겨둘 수 없다며 30kg의 산소통을 짊어지고 구조 활동을 벌이기도 했답니다. 마침 이 김동식 대장이 이끄는 광주 소방서 구조대가 최근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참가해서 최강 소방관, 구조 등 두 종목에서 입상을 했다고 합니다. 동료 소방관에 따르면 화재 발생 하루 전에 열린 이 대회에서 입상해 소방서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나 황망하다. 구조대원에게 중요한 것은 경험이라며 현장에서 하나씩 가르쳐 주셨던 분이라며 슬퍼했습니다. 저 화재가 난 곳, 지금도 잔불이 남아있는 저곳,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그 회사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어쩌다가 화재가 났고 화재가 나면 저렇게 큰 물류센터면 다 스프링클러가 있을 텐데 물이 쫙 뿌려지는 거 있잖아요. 왜 이런 화재가 크게 났을까 궁금하실 거예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데 기술도 오작동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기 화재 경보가 울리면 한 번 울렸을 때는 저기 화재로 피난을 2번이면 이건 가짜야 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에도 아마 8분 정도 꺼놓은 거로 저희가 현재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장윤미 변호사님 스프링클러 꺼놨단 말은 안 나오도록 잠가놨단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화재 현장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보통 이 쿠팡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층고가 높아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더라도 화재를 잡는 데는 상당히 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평소에 오작동한다는 이유로 꺼져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소방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8분 정도가 지체됐다는 건데 이 화재 현장에서 8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러니까요. 이 시간에 제대로 이뤄졌다라면 화재가 조속히 진압될 수도 있었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경찰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꺼놨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형사처벌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물류센터 내부에 찍힌 CCTV 모습 보면 바로 저것이 뭐냐면요.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진열대에 있는 콘센트에 선반 위에 설치된 콘센트에 이 불꽃이 튀면서 연기가 바로 피어오르는 모습 보이시죠? 저기가 바로 최초의 발화 지점인 것으로 현재까지는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콘센트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고요. 저게 찍힌 게 5시 14분이에요, 오전. 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게 5시 20분입니다. 그래서 소방당국은 완전하게 확정적으로 지금 결정한 건 아니지만 저 콘센트의 발화가 결국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높이를 보세요. 층고가 상당히 높잖아요. 네. 진열대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콘센트가 다 하나씩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기에다가 선풍기를 꽂기 위해서 콘센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하에요. 에어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분들이 너무 더워. 지하가 평소에도 30도가 넘는데요, 온도가.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게 몸을 움직이다 보니까 열이 더 날 수밖에 없잖아요. 여름에는 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풍기를 꽂기 위해서 콘센트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고 그 콘센트에 꽂기 위해서 콘센트를 설치해 놨는데 그 콘센트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지하의 온도가 실내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가는 것이 다반사인데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에어컨 좀 달아주면 안 됩니까? 아니 저렇게 컨센트 곳곳에 선반마다 설치해가지고 꼽다 보니 저게 이제 발화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하는 것은요. 평소에도 쿠팡이 얼마나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환경이나 아니면 복지 문제를 그냥 등한시했는지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이어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화재에 대한 안타까움은요. 지금 쿠팡 측에 대한 분노로 번지고 있다면서요. 최정아 기자님. 네, 현재 SNS에는 나는 쿠팡을 탈퇴했다라는 인증 사진과 인증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럴 것이 지난 1년간 이 쿠팡 물류센터와 외주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 9명이 숨지면서 이 노동 환경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해달라라는 목소리가 사실은 굉장히 높았던 상황입니다. 이번 화재 역시도 이 노동 환경의 열악함 그리고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해서 피해를 키웠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또 이렇게 그 구매자들 그러니까 고객들이 화가 난 결정적인 또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쿠팡 창업자가 화재 당일에 의장직에서 물러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객들, 이 소비자들이 함께 행동에 나서게 된 겁니다. 소비자의 분노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이라는 기업 자체가 국내에서 커가지고 인지도나 규모 확장을 다 해놓고서 막상 국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대표라는 사람은 책임 회피를 위해서 지시를 다 내려놓고. 고 김동식 대장이 우리 곁을 떠나면서 남겨준 숙제는 그걸 겁니다. 이 물류센터 화재 사고 원인은 물론이고 왜 어쩌다가 이게 키워졌나 그런 사태 반드시 이후에 수사 통해서 밝혀내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아마 하늘나라에서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 김동식 대장의 영면을 뉴스파이터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분위기 바꿔봅니다. 한밤중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벌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 15일 밤 11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공원에서 한 남성이 자기 키보다도 더 큰 긴 나무 장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위협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벌였는데요.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남성이 도로변에서 긴 나무 장대를 들고 이리저리 마구 휘두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마치 무술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 이렇게 장대를 들고서는 근처에 있던 누군가를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렁찬 기어줄을 내면서 뒤를 쫓아가면서 계속 장대를 휘둘렀는데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상대 남성, 의자를 방패 삼아서 막아보려고 했지만 장대를 든 남성은 피해 남성의 배와 얼굴을 찌르듯이 계속해서 달려드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오, 세상에. 이게 혹시 최재가 기자 진짜 뭐 영화 촬영 혹시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은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이 피해 남성, 의자로 이렇게 막고 있었던 피해 남성은요, 미국인 교직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대를 흔들던 가해자는 40대인데요. 이 가해 남성과는 아예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단지 이 남성은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 통화를 하면서 앉아 있다가 이 같은 봉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피해자는 자리를 피해보기도 하고 뭐 굉장히 좀 방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40대인 이 가해 남성은 계속해서 이 피해 남성을 쫓아오는 모습을 지금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피해자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의자를 들고 뭔가 막으려는 시도를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아이고 지금 큰일 날 상황이 처했는데 아니 저 장대는 그러면 혹시 뭐 집이나 이런 데서 미리 가져와서 범행 계획한 거예요, 최재봉 교수님? 아닙니다. 집에서 가져온 건 아니고요. 저기 지금 공원에 가면 나무들 있잖아요. 네. 나무에 보면 지지대로 장대들을 만들어놨잖아요. 양쪽으로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 저런 거예요, 않습니까? 네네. 네, 맞습니다. 저기서 억지로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저걸 빼내가지고 저 장대를 이용해서 지금 위협을 한 건데 이게 없어진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저기서 뺐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저기 있는 걸 꺼내가지고 사람을 위협을 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 목격하신 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막 그 소리를 지르고 뭐 영어로 되지도 않는 콩글리시 같은 걸로 막 욕을 하던데 서로 막 논쟁을 하더니 그 가로수에 있는 그 나무를 그 사람이 갑자기 뽑아갖고 그 지지대야
그거를 뽑아갖고 막 휘두르면서 위협을 했어요. 한 2m 된 것 같아요. 사람 키보다 조금 큰 것 같으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앞서 가해자는 저 장대로 피해자를 이렇게 찌르는 행동까지 했는데 혹시 많이 다치지 않았을까 걱정됩니다. 이 방금 들었던 목소리의 주인공분이 현장을 목격하고 신속하게 신고를 해주셔서 경찰이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요. 어허. 이 피해자가 의자를 가지고 역부족이긴 하지만 막아낸 덕분에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허. 가해 남성 현장에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고 폭행을 감행했기 때문에 현재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저 황당하게도 장대를 휘두른 남성, 대체 왜 저런 짓을 저지른 걸까요? 장현미 변호사님. 보통은 그럼 술에 취해 있었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음주 상태 아니었습니다. 정신병력도 없다라고 하고요. 약물 복용을 한 사실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장대를 휘둘렀냐라고 경찰 조사에서 묻자 쓰레기를 이 외국인 남성이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랬다라고 진술했다라고 합니다. 이 해당 남성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약물 복용, 뭐 음주 이런 게 다 없었는데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을 한 겁니다. 최재문 교수님, 네. 저 말도 납득이 안 되지만 행여나 혹시라도 이 사람 마음속에 외국인에 대해서 무슨 혐오감 이런 거라도 있었다면 정말 그것도 큰일입니다. 큰일이죠. 근데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약 한국인이었어도 저렇게 했을까요? 아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유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쓰레기를 버릴 것 같아서요? 뭐 자기 무슨 예지력이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뭐예요? 버리지도 않았잖아요. 또 네. 쓰레기를 버렸다 한들 네. 버렸다고 저렇게 장대를 가지고 사람을 저렇게 행패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거 자기가 말이 무슨 안 사적 되잖아요. 응징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전혀 말이 안 되는 행동이 저는 저 핑계도 이해가 안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막 그 말도 안 되는 콩글리시로 얘기했다고 지금 목격자가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 외국인 걸 명확하게 인지했다는 것이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그 연관성에 대해서 추측해 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뭐 물론 저분이 정신병력도 없고 음주도 안 한 상태에 저런 행동을 했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분이 왜 저랬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혀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피해자분이 크게 다치지 않아 천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나쁜 감정 갖지 않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